지금 그 봉투 내려놓으세요. 등록번호가 제 손에 있어요. 만삭의 배를 감싼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대회의실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고 형광등빛 아래 상석에 앉은 임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한 방향으로 쏠렸죠. 단상 위 여자는 손에 쥔 봉투를 등 뒤로 천천히 감췄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이 여자는 누구길래 유언 낭독식 한복판에서 저렇게 당당하게 서 있는 걸까요? 그 봉투가 정말 가짜라면 지난 2달간 진행된 상속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리고 만삭의 몸으로 이 자리에 나타난 이 여자의 뱃속 아이는 과연 누구의 아이일까요? 안녕하세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살짝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고 여기 아래에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은 오늘 하루가 특별해질 거예요. 낙엽이 지고 난 자리에 찬바람이 스며들던 11월이었습니다. 대륜그룹 회장 강병철이 쓰러진 지 석 달째 되던 해였어요. 병원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가 배어 있었고 병실 창문 너머로 앙상한 가지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죠. 정은서가 처음 그 집에 들어온 건 결혼 3년 차 봄이었습니다. 대륜그룹 막내 아들 강준혁의 아내로서가 아니라 그냥 며느리로 불리는 게 더 익숙한 사람으로서였죠. 시어머니 최정임 여사는 그날도 거실 소파에 앉아 찻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손목에 두른 금팔찌가 형광등 빛에 번쩍였어요. 여사는 은서를 위아래로 한번 훑어보고는 다시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죠. 앉아요.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환영도 인사도 없었어요. 은서는 소파 끝자락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등이 딱딱하게 굳는 것 같았죠. 준혁 씨는요? 라고 물어보려다가 입을 다물었어요. 이 집에서 먼저 묻는 건 언제나 자신이 아니라는 걸 그때는 아직 몰랐습니다. 은서가 자란 곳은 경기도 외곽의 작은 빌라였습니다. 계단 옆 101호 반지하. 여름이면 창문으로 발목 높이까지 빗물이 차오르고 겨울이면 유리창 안쪽으로 성에가 꼈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어머니 혼자 식당 주방 일을 하며 은서를 키웠어요. 교복 치마 밑으로 살짝 보이는 운동화 밑창이 찢어져서 비 오는 날이면 양말이 젖었습니다. 발가락 끝까지 차갑게 물이 스며드는 그 느낌을 은서는 오래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한 번도 엄마한테 새 신발 사달라는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아내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에는 편의점 야간을 뛰었어요. 손이 거칠어지는 속도보다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속도가 더 빨랐죠. 그래도 은서는 웃는 편이었습니다. 억울하다거나 불쌍하다거나 그런 생각을 할 틈이 없었어요. 그냥 오늘 해야 할 일을 하면 됐습니다. 강준혁을 만난 건 그 편의점에서였어요. 새벽 2시가 지난 시각이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들어온 남자는 정장 차림이었는데 넥타이가 반쯤 풀려 있었고 구두에는 빗물이 묻어 있었죠. 삼각 김밥 2개를 들고 계산대 앞에 서더니 은서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거 데워줄 수 있어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이성으로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대기업 회장 아들과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생이라는 간격이 얼마나 큰지 은서 본인이 제일 잘 알고 있었죠. 하지만 준혁은 달랐습니다. 매일 새벽 같은 시각에 왔고 삼각 김밥을 먹으면서 은서 옆에 서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집이 가난하다는 것도 엄마가 식당에서 일한다는 것도 숨기지 않았는데 준혁은 그냥 들었습니다. 아무 표정 변화 없이 결혼하고 싶어요. 딱 그 한마디였어요. 은서는 웃었습니다. 농담인 줄 알았으니까요.
그런데 준혁은 웃지 않았습니다. 결혼은 됐어요. 최정임 여사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은서는 그 말을 복도 끝에서 들었어요. 준혁이 어머니 방문 앞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게 들렸죠. 어머니, 제가 결정한 거예요. 결정이요? 준혁아, 넌 아직 회사 지분도 없어. 결정할 위치가 아니야.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은서는 발걸음을 멈췄어요. 더 가까이 가야 하는지, 그냥 돌아가야 하는지 판단이 서지 않았죠. 마음속으로는 그냥 돌아가자 싶었습니다. 괜히 들은 것 같아서요. 결국 결혼은 됐습니다. 조용하고 작은 예식이었어요. 최정임 여사는 참석했지만 얼굴에 표정이 없었습니다. 하객 중 대륜그룹 관계자는 한 명도 없었죠. 은서 어머니만이 앞줄에 앉아 손수건을 꼭 쥐고 있었어요. 그래도 은서는 행복했습니다. 적어도 처음 1년은. 준혁은 다정했어요. 은서 어머니께 매달 용돈을 챙겼고 은서가 힘들다고 하면 손을 잡고 들었습니다. 퇴근이 늦어지는 날이면 꼭 문자를 보냈어요. 늦어. 먼저 자. 짧고 건조한 문자였지만 은서는 그게 좋았습니다. 적어도 연락은 했으니까요. 변화는 준혁이 그룹 임원 자리를 받고 나서부터였습니다. 귀가 시간이 늦어졌어요. 말이 줄었고 눈빛이 피로해졌죠. 은서는 기다렸습니다. 바쁜 거라고 생각했어요. 회사가 힘든 거라고.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은 최대한 미뤄두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준혁이 늦게 들어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넥타이를 풀지도 않은 채로 멍하니 있었죠. 은서가 따뜻한 물을 가져다 주었어요. 준혁은 두 손으로 컵을 감싸주면서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은서야. 네. 나 요즘 많이 힘들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은서는 그냥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어깨가 닿을 만큼 가까이. 준혁이 낮은 숨을 내쉬었죠. 그리고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냥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형광등이 미세하게 윙윙거렸습니다. 그게 준혁과 나눈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사흘 뒤 준혁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회사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비가 내리던 밤이었죠. 은서는 병원에서 의사에게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완전히 멎는 것 같았습니다. 말이 귀에 들어오는데 뜻을 알 수가 없었어요. 마치 수중에서 누군가 말을 거는 것처럼 소리만 있고 의미가 없었죠. 아니야. 아닐 거야. 마음속으로 반복했지만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은서는 그때 임신 7주 차였어요. 사고가 나기 며칠 전 그녀는 준혁에게 조심스럽게 임신 사실을 알렸습니다. 준혁은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뻐하면서도 무언가 결심한 듯 서둘러 아버지를 찾아갔었죠. 장례식장에서 최정임 여사는 은서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조문객들에게 인사하면서 은서 쪽으로는 한 번도 시선이 오지 않았어요. 마치 없는 사람 취급이었죠. 은서는 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차가웠어요. 손끝이 저렸죠. 울고 싶었는데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몸이 굳어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장례가 끝나고 사흘 뒤 최정임 여사의 법무 대리인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며느리분께 전달할 사항이 있습니다. 사무적인 목소리였어요. 은서는 직감했습니다. 좋은 말이 아닐 거라는 걸. 그리고 예감은 틀리지 않았죠. 이 상속건에서 은서 씨의 지위가 불명확합니다. 혼인신고는 되어 있지만 강준영 명의 자산에 대한 접근은 당분간 제한됩니다. 여사님의 결정에 따라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은서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1월의 하늘이 낮고 무거웠어요.
뱃속의 아이가 조용히 움직였죠. 은서는 배를 손으로 감쌌습니다. 이 아이만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것만은 분명했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었어요. 그런데 과연 지킬 수 있을까요? 강병철 회장이 쓰러진 건 그의 여름이었습니다. 대륜그룹 창업주의자 회장. 그 이름 석자가 재계에서 가지는 무게가 어떤 것인지 은서는 결혼하고 나서야 조금씩 실감했어요. 회장실이 있는 본사 38층은 비서 허락 없이는 엘리베이터도 멈추지 않는 곳이었고, 회장차가 지나가면 경비들이 줄을 서서 허리를 굽혔습니다. 그런 사람이 뇌졸중으로 쓰러졌다는 소식은 그룹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죠. 은서는 병원에 갔습니다. 며느리니까요. 당연히 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병실 앞에는 이미 최정임 여사가 서 있었습니다. 은서를 보자마자 입을 열었죠. 여기는 왜 왔어요? 서늘한 목소리였습니다. 은서는 숨이 잠깐 막혔어요. 아버님 문병 왔습니다. 라고 대답했지만 최 여사는 이미 시선을 돌린 뒤였죠.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병실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뜻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어요. 은서는 복도 끝 의자에 앉아서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아무도 부르러 오지 않았죠. 그날 이후로 상속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회장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자 그룹 법무팀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준혁은 이미 세상에 없었습니다. 아들이 없으니 상속 절차는 복잡하게 얽혔죠. 최 여사 측 법무 대리인이 자주 본사를 드나들었어요. 서류들이 오갔고 회의가 열렸습니다. 은서는 그 어디에도 불려가지 않았어요. 모르는 척하자 싶었습니다. 어차피 내일이 아닐 수도 있다고. 하지만 뱃속의 아이가 발을 차는 느낌이 들 때마다 그 생각은 흐릿해졌어요. 이 아이도 강 회장의 손자였습니다. 준혁의 아이였고요. 그냥 모른 척 있으면 안 됐습니다. 그때 봉투가 나왔습니다. 준혁이 떠나기 사흘 전에 건네준 봉투였어요. 두꺼운 누런 봉투였는데 겉면에 펜으로 이렇게 적혀 있었죠. 은서야, 나중에 열어봐. 내가 없을 때. 그때는 웃으면서 받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하면서요. 아직도 그때 웃었던 게 떠올랐어요. 가슴이 내려앉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은서는 봉투를 오랫동안 열지 못했어요. 열면 진짜 없어진다는 느낌이 들었으니까요. 장례를 치르고 7달이 지나 만삭의 몸이 되고서야 비로소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편지 한 장과 작은 메모지가 있었어요. 편지는 준혁의 손글씨였습니다. 빼곡하게 쓰여 있었죠. 은서는 읽다가 멈추고 읽다가 멈추고를 반복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글자 위로 떨어져서 잉크가 번졌죠. 편지 마지막 줄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서재 금고 안에 봉투 하나 더 있어. 공증 번호는 메모지에 적어뒀어. 은서, 내 이름으로 된 거야. 내가 직접 공증해뒀으니까 아무도 못 건드려. 메모지에는 숫자 12자리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아래 작게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법무법인 동아보관. 아버지 유서 원본. 은서는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형광등이 윙윙거렸어요. 뱃속 아이가 또 한 번 발을 찼습니다. 그 번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은서는 바로 알아챘어요. 이성적으로는 두렵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내가 이걸 들고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걸까? 그 번호 하나로 뭘 바꿀 수 있는 걸까? 하지만 다른 생각도 동시에 들었어요. 준혁이 이걸 남긴 데는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그날 저녁 은서는 메모지를 손으로 꼭 쥐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어요.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쪽으로 한 걸음 내딛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무서웠습니다. 그런데도 발이 움직였어요.
그로부터 이틀 뒤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아에서 연락이 왔어요. 보관 중인 봉투가 있다는 사실은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죠. 이미 열람 요청이 한 차례 있었습니다. 은서는 수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누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법무법인 쪽에서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대리인이 방문했습니다. 원본 회수를 요청했는데 저희 쪽에서 본인 확인 절차가 안 돼서 거절했어요. 그런데 곧 다시 올 것 같습니다. 은서는 전화를 끊자마자 코트를 집었습니다. 만삭의 배가 무거웠어요. 계단을 내려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죠. 두렵다는 생각보다 한 가지 생각이 먼저 머리를 채웠습니다. 내가 먼저 가야 한다고. 그리고 다음 날이었습니다. 대륜그룹 본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강 회장의 유언장 낭독식이 사흘 뒤에 진행될 예정이라고 법적 절차에 따라 상속인에게 통보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은서는 메모지를 다시 꺼냈어요. 그 12자리 숫자를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죠. 이 번호가 없으면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이 번호가 있으면 전부 뒤집힐 수도 있었어요. 문제는 사흘이었습니다. 사흘 안에 원본 봉투를 확보할 수 있을까요? 낭독식 전날 오전이었습니다. 은서는 법무법인 동아 앞에 서 있었어요. 건물 유리문 너머로 접수대가 보였죠. 만삭의 배를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숨을 한 번 고른 뒤 문을 밀었습니다. 안에서 나오는 냉방 공기가 이마에 닿았어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래도 멈출 수 없었죠. 접수대 직원이 은서를 바라봤어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강준혁 씨 유언 관련 보관 봉투 확인하러 왔습니다. 은서가 메모지를 내밀었습니다. 직원이 숫자를 확인하고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죠. 은서는 숨을 참았습니다. 심장이 귀 안쪽에서 뛰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있습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공증 등록 번호 일치합니다. 보관 중입니다. 은서는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다리에서 힘이 조금 빠지는 것 같았죠. 있었습니다. 준혁이 말한 대로였어요. 가슴 안쪽이 뜨거워지는 것처럼 울컥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이어서 말했어요. 열람이나 반출을 원하신다면 절차가 필요합니다. 봉투 지정 수령인 확인과 본인 인증이 있어야 하고요. 내일 낭독식 일정이 있으시다면 오늘 오후까지 서류를 갖춰오셔야 합니다. 오늘 오후 마음속으로 되뇌었어요. 오늘 오후면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은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물었어요. 직원이 목록을 불러줬습니다. 준혁의 가족관계 증명서, 은서 본인 신분증, 수령인 지정 확인서,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문제였어요. 공증 의뢰인 직인이 찍힌 위임 서류. 위임 서류는요? 은서가 물었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오시거나 그룹 법무팀 공식 경로로 확인이 와야 합니다. 은서는 가만히 섰습니다. 발이 바닥에 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룹 법무팀, 최 여사 쪽 법무팀이 이 절차를 밟아줄 리가 없었습니다. 이성적으로는 방법이 없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그룹 법무 책임자 이재호였어요. 준혁이 생전에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른팔이야. 여사 쪽이 아니라 회장 직속이거든. 그 한마디가 기억났어요. 은서는 자리에서 돌아서며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번호를 아는지조차 확신이 없었죠. 연락처 목록을 내리다가 준혁이 저장해둔 이름을 발견했어요. 이재호 법무팀장. 손이 떨렸습니다. 누를까 말까 망설이는 시간이 길어졌어요. 혹시 최 여사 쪽에 알릴 수도 있었습니다. 괜히 건드렸다가 더 복잡해질 수도 있었죠.
그런데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것뿐이었어요. 은서는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2번 울렸습니다. 네, 이재호입니다. 낮고 단단한 목소리였어요. 은서는 짧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저 강준혁 씨 아내 정은서입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떤 말씀이십니까? 이재호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은서는 최대한 천천히 말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아에 보관된 봉투 이야기를, 공증 등록번호 이야기를, 준혁이 남긴 메모지 이야기를 말하면서도 이 사람이 믿어줄까 싶었어요. 이성적으로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재호가 물었어요. 봉투 수령인이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은서 씨 본인 명의입니다. 라고 은서가 대답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뭔가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은서는 그 소리를 들으며 숨을 죽였죠. 발걸음을 멈추고 건물 벽에 등을 기댔어요. 만삭의 배가 당기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이가 그 긴장을 느끼는 것 같았어요. 잠시 후 이재호가 말했어요. 공증 등록 번호를 불러주시겠습니까? 은서가 메모지를 읽었습니다. 이재호가 다시 침묵했어요. 확인하는 시간이었죠. 3초가 10초처럼 느껴졌습니다. 등록번호 확인됐습니다. 원본 봉투 맞습니다. 은서는 눈을 감았어요. 손끝이 차가워지는 것처럼 혈기가 빠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뭔가 단단한 것이 속에서 올라오는 것 같았어요. 오래 눌려있던 무언가가 비로소 숨을 쉬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이재호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 절차 밟겠습니다. 낭독식 전까지 원본 봉투 확보하겠습니다. 내일 행사에 참석하십니까? 네. 은서가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짧은 통화였습니다. 감사하다는 말도 알겠다는 대답도 없었죠. 그냥 끊겼어요. 그런데 은서는 이상하게 안심이 됐습니다. 말보다 행동으로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그날 오후였습니다. 이재호가 법무법인 동아에 직접 방문했다는 연락이 왔어요. 그룹 회장 직속 위임 서류를 지참하고 절차를 밟았다고 했습니다. 봉투는 내일 낭독식 현장에 직접 반입하는 것으로 처리됐어요. 봉인 상태 그대로였습니다. 은서는 그 연락을 받고 한참 핸드폰을 쥐고 있었어요. 준혁아, 마음속으로 불렀습니다. 내가 남겨둔 게 맞았어. 그런데 그날 밤이었습니다. 최정임 여사 측 법무대리인이 법무법인 동아에 다시 연락을 넣었다는 이야기가 흘러들어왔어요. 원본 봉투 반출 절차에 이의를 제기했다고 했습니다. 이재호 팀장 권한으로 처리된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죠. 낭독식 당일 봉투 반입을 막겠다는 말도 있었다고 했어요. 은서는 그 말을 전해 들으며 손으로 배를 감쌌습니다. 아이가 발을 차는 게 느껴졌어요. 작고 단단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은서는 조용히 그 움직임에 손바닥을 맞댔어요. 차갑던 손끝이 조금씩 따뜻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결정됩니다. 원본 봉투가 낭독식 현장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 낭독식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은서는 새벽 5시에 눈이 떠졌어요. 잠을 잔 건지 아닌지 알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다가 옆으로 돌아 누웠죠. 배가 무거웠어요. 어젯밤 최 여사 측에서 봉투 반입을 막겠다고 했다는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이재호 팀장이 처리하겠다고 했지만 그게 실제로 될지는 아직 모르는 일이었어요. 될까? 마음속으로 물었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은서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거울 앞에 섰습니다.
만삭의 배가 거울에 가득 찼죠. 얼굴이 부어 있었어요. 눈 아래가 거뭇했습니다. 옷장을 열었어요. 준혁 장례식 때 입었던 검은 원피스가 걸려 있었습니다. 손이 잠깐 멈췄어요. 그걸 꺼내서 천천히 입었습니다. 지퍼가 배 때문에 끝까지 올라가지 않았죠. 은서는 한참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준혁아, 내가 잘하고 있는 거 맞지? 대답은 없었어요. 당연히. 대륜그룹 본사에 도착한 건 낭독식 시작 30분 전이었습니다. 38층 대회의실 앞에는 이미 임원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검은 정장들이 복도를 가득 채우고 있었죠. 은서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가장 먼저 시선이 쏠렸습니다.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어요. 그냥 봤습니다. 만삭의 배를, 검은 원피스를, 혼자 온 여자를,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이 준혁 씨 아내래. 지금 와도 되는 건가? 작은 목소리였지만 복도가 울리는 것처럼 선명하게 들렸어요. 은서는 앞만 봤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워지는 것 같았지만 멈추지 않았죠. 회의실 문 앞에서 경호 직원이 막아섰어요.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정은서입니다. 강준혁 씨 배우자입니다. 직원이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잠시 후 고개를 들었어요. 초대 명단에 없으십니다. 은서는 숨이 잠깐 막혔습니다. 초대 명단. 상속인인데 초대 명단에 없었어요. 이성적으로는 예상했어야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들으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처럼 달랐어요. 저는 강 회장님 며느리입니다. 들어갈 권리가 있습니다. 직원은 표정이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명단에 없으시면 입장이 어렵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냥 두세요. 최정임 여사였어요. 회의실 문이 열려 있었고 그 안에서 걸어 나온 참이었습니다. 검은 정장 차림에 머리카락 한 올 흐트러지지 않았죠. 손목에는 어제도 봤던 금팔찌가 있었습니다. 여사는 은서를 바라봤어요. 위아래로 한번 훑었습니다. 왔어요? 짧은 말이었어요. 은서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님, 유언 낭독식이라 왔습니다. 최 여사가 천천히 말했어요. 복도에 있던 임원들이 전부 듣고 있었습니다. 정적이 내려앉았죠. 준혁이 없는 지금 당신은 이 그룹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 아이도 마찬가지고. 은서는 입술이 굳는 것 같았어요. 그 아이, 뱃속 아이를 말하는 거였습니다. 손이 저도 모르게 배 위로 올라갔죠. 손바닥으로 아이를 감싸는 것처럼. 최 여사는 계속 말했어요. 낭독식은 정식 상속인들만 참석합니다. 당신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돌아가세요. 그 말이 복도에 울렸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임원들은 고개를 숙이거나 시선을 돌렸습니다. 누군가 핸드폰을 꺼내는 게 보였어요. 이 장면을 찍는 건지 아닌지 알 수 없었지만 은서는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기록되고 있다는 느낌, 굴욕이 사진으로 남는다는 느낌. 은서야 그냥 가자. 마음속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준혁의 목소리 같기도 하고 자기 자신의 목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그냥 가면 돼. 싸우지 마. 그런데 발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은서는 최 여사를 바라봤습니다. 이 여자가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강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무서운 거라고. 뱃속 아이 때문에 무서운 거라고. 내가 지금 물러서면 이 아이는 아버지도 없고 할아버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채로 태어나는 거라고. 입이 열렸습니다. 아버님께서 직접 공증하신 유서 원본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가져올 예정입니다. 복도가 다시 조용해졌어요. 최 여사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그 눈 안에서 뭔가가 흔들리는 게 보였어요. 마치 단단하게 쌓아 올린 무언가의 밑바닥이 살짝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곧 표정이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냉정하고 단단하게. 무슨 공증이요? 그런 게 있으면 우리 법무팀이 진작 알았겠죠. 은서는 조용히 말했어요. 법무법인 동아의 공증 등록 번호로 보관 중입니다. 오늘 이재호 팀장님이 직접 반입하실 겁니다. 최 여사의 입가가 굳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그러나 말은 달랐습니다. 이재호 씨는 내 지시를 받습니다. 그 봉투는 오늘 이 자리에 들어오지 않을 거예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이재호가 걸어 나왔습니다. 손에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두꺼운 누런 봉투. 겉면에 공증 인장이 빨간색으로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은서는 그걸 보는 순간 가슴이 터질 것처럼 울컥했어요.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죠.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어요. 이재호가 최 여사를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직속 위임으로 반입합니다. 낭독식 전 원본 대조 절차 진행하겠습니다. 최 여사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복도에 있던 임원들이 술렁였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커졌죠. 아무도 말을 못했어요. 아무도 먼저 나서지 않았습니다. 복도 전체가 숨을 참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은서는 배를 감싼 손에 힘을 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새벽 5시부터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는 게 그제야 생각났죠. 어지러운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쓰러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지금은 쓰러질 수 없었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 순간이 지나면 무언가 달라질 것 같았습니다. 그게 될지 안 될지는 아직 몰랐어요. 그런데 적어도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과연 봉투 안에 무엇이 적혀 있을까요? 이재호가 봉투를 들고 회의실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최정임 여사가 그 뒤를 따라 들어갔어요. 은서도 걸었습니다. 경호 직원이 막으려 했지만 이재호가 짧게 말했죠. 같이 들어갑니다. 직원이 물러섰어요. 은서는 숨을 참으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대회의실은 생각보다 넓었어요. 긴 테이블을 따라 임원들이 앉아 있었고 맨 앞자리에 법무법인 측 대리인이 서류를 펼쳐두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한쪽 끝에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두꺼운 누런 봉투. 겉면에는 공증 인장까지 그럴듯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재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죠. 은서도 그걸 보는 순간 직감했습니다. 저게 가짜다. 마음속에서 말이 나왔어요. 확신이었습니다. 준혁이 남긴 봉투에는 인장이 찍혀 있었어요. 법무법인 동아 도장이 빨간색으로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그런데 테이블 위 봉투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재호도 그걸 봤어요. 잠깐요. 이재호의 목소리가 회의실 안을 울렸습니다. 모두가 시선을 돌렸죠. 이재호는 테이블로 걸어가서 봉투를 손으로 가리켰어요. 이 봉투 겉면의 인장은 똑같이 위조했지만 법무법인 고유에 숨겨진 특수압인 처리가 없군요. 법무법인 대리인이 말했습니다. 이건 원본 봉투입니다. 여사님 측에서 전달받은 유언장입니다. 이재호가 손에 든 봉투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어요. 나란히 놓이자 차이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진짜 봉투에는 빛에 비쳤을 때만 미세하게 드러나는 특수압인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죠. 이게 법무법인 동아 보관 원본입니다. 공증 등록 번호 확인됩니다. 이재호가 등록 번호를 불렀어요. 대리인이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손이 멈췄죠. 다시 확인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일치합니다. 작은 목소리였어요.
그런데 회의실 전체가 들은 것처럼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의자를 당기는 소리가 났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죠. 은서는 테이블을 바라봤어요. 두 봉투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진짜였고 하나는 아니었어요. 이성적으로는 지금 이 순간이 뭘 의미하는지 정리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몸이 먼저 알았어요. 다리에서 힘이 빠지는 것처럼 흔들렸죠. 이재호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서류가 나왔어요. 이재호가 첫 장을 펼쳤습니다. 법무법인 대리인과 나란히 읽었죠. 회의실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어요. 은서는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준혁의 손글씨가 생각났어요. 은서, 내 이름으로 된 거야.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죠. 이재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병철 회장님 친필 서명 확인됩니다. 공증 등록일 일치합니다. 이 문서가 유효한 원본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이었어요. 틀림없었습니다. 준혁이 남긴 게 맞았어요. 아버지가 직접 쓴 게 맞았습니다. 아무도 건드릴 수 없었어요. 은서는 배를 감싼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뱃속 아이가 조용히 움직였어요. 마치 자기도 알고 있다는 것처럼. 이재호가 다음 장을 펼쳤습니다.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실 안의 모든 시선이 서류를 향했어요. 은서도 바라봤습니다. 강병철 회장의 목소리가 종이 위에 살아있는 것 같았죠. 낮고 단단한 글씨체였어요. 한 줄씩 읽혀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항목이었어요. 내 손자 또는 손녀가 태어날 경우 그 아이는 대륜그룹 정당한 상속인으로 인정한다. 며느리 정은서에게 그 양육과 후견을 맡긴다. 회의실이 완전히 굳었습니다. 은서는 그 문장을 2번 들었어요. 한 번은 귀로, 한 번은 가슴으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참았어요.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했죠. 눈물은 나중에 혼자 흘려도 됐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버텨야 했어요.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회의실이 굳어 있었습니다. 이재호가 낭독을 마친 뒤였어요.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죠. 임원들은 서로 시선을 교환했어요. 법무법인 대리인은 고개를 숙이고 서류를 정리하는 척 했습니다. 그러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최정임 여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상석 끝에 서 있었어요. 등이 고닫고 시선은 정면을 향해 있었죠. 그런데 손이 달랐습니다. 테이블 모서리를 쥐고 있었어요. 손마디가 하얗게 변할 만큼 꽉 쥐고 있었죠. 은서는 그걸 봤습니다. 저 손이 떨리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이재호가 여사 쪽을 바라봤습니다. 여사님, 원본 유언장 내용 확인됐습니다. 며느리 정은서 씨와 태어날 아이에 대한 상속 조항이 명시돼 있습니다. 이 조항은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최 여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거운 정적이었어요. 임원 한 명이 헛기침을 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죠. 아무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어요. 은서는 그 침묵 속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만삭의 배가 무거웠고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는 게 생각났죠. 속이 빈 채로 버틴 시간이 얼마나 됐는지 헤아려 보다가 그만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지금 이 순간이 중요했습니다. 이 침묵이 무엇으로 끝날지가 중요했어요. 최 여사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그 봉투가 진짜라는 게 어떻게 증명됩니까? 이재호가 대답했습니다. 공증 등록 번호 일치, 친필 서명 확인, 인감날인 확인. 3가지 전부 검증됐습니다. 여사의 입술이 굳었어요. 다시 침묵이 왔습니다. 이번엔 더 짧았죠.
그리고 최 여사가 은서를 바라봤어요. 처음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사가 은서를 제대로 바라본 게 아까는 위아래로 훑었어요. 지금은 달랐습니다. 눈을 봤어요. 그 눈 안에 여러 가지가 섞여 있었죠. 분노인지 당혹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지 은서는 읽을 수 없었습니다. 오래 살아온 사람의 눈에만 담기는 감정이었어요. 이름을 붙이기 어려운 것들이 한꺼번에 고여 있었죠. 준혁이 이걸 남겼어요? 여사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은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여사는 한참 은서를 바라봤어요. 아무 말도 없었죠. 임원들도 숨을 죽였습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무거워지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최 여사가 시선을 테이블 위 두 봉투로 옮겼습니다. 하나는 인장이 있었어요. 하나는 없었습니다. 나란히 놓인 채로 여사는 오래 그걸 바라봤어요. 이성적으로는 지금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계산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산이 끝나지 않는 것 같았어요. 테이블 모서리를 쥔 손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이재호가 말했어요. 여사님, 원본 봉투 교체 시도는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아에 어제 방문한 대리인 기록도 있고요. 이 부분은 별도 처리가 필요합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최 여사의 손이 테이블 모서리에서 떨어졌어요. 그리고 천천히 의자를 잡았습니다. 주저앉는 것처럼 몸이 내려갔죠. 임원 한 명이 반사적으로 일어섰어요. 여사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괜찮아요. 작은 목소리였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단단하지 않았습니다. 금이 간 것처럼 갈라져 있었죠. 평생 한 번도 허물어진 적 없을 것 같던 목소리가 처음으로 속을 드러내는 것 같았어요. 은서는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여자가 무너지는 게 무서웠습니다. 이상하게도 통쾌하다는 생각보다 그게 먼저 들었어요. 마음 한구석이 아린 것처럼 쓸쓸했습니다. 여사가 은서를 다시 봤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짧았습니다. 그 말뿐이었어요. 변명도 설명도 없었습니다. 임원들이 굳었어요. 법무법인 대리인이 고개를 들었죠. 이재호는 표정 변화가 없었습니다. 은서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처럼 울컥했어요. 눈물이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참으려고 했는데 잘 되지 않았어요. 눈물이 한 방울 흘렀습니다. 닦지 않았어요. 준혁아, 마음속으로 불렀습니다. 맞지. 여사가 천천히 일어섰어요. 흔들렸지만 쓰러지지는 않았습니다. 은서 앞으로 걸어왔죠. 임원들이 그 움직임을 눈으로 쫓았어요. 여사가 은서 앞에 멈췄습니다. 가까이. 이렇게 가까이 선 건 처음이었어요. 이 집에 며느리로 들어온 날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만큼 가까이 선 적이 없었습니다. 여사의 시선이 은서의 배로 내려갔습니다. 준혁 아이 맞죠? 은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사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손을 들었어요. 천천히. 은서는 몸이 굳는 것 같았죠. 그런데 여사의 손이 은서의 배 위에 조심스럽게 닿았습니다. 가볍게, 아주 가볍게, 마치 깨질까봐 두려운 것처럼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미안해요. 여사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그 금팔찌가 형광등 빛을 받아 흔들렸습니다. 처음 그 집에 들어오던 날 눈이 부시도록 번쩍이던 그 팔찌가 지금은 그냥 작고 낡은 금붙이처럼 보였어요. 은서는 그 손을 바라봤어요. 밀어내야 하는지 아닌지 몰랐습니다. 그냥 있었어요. 그냥 그 손이 거기 있게 뒀습니다. 회의실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누군가 코를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임원 중 누구였는지는 몰랐어요. 이재호는 창밖을 바라봤죠. 11월의 하늘이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은서야. 마음속으로 준혁이 말하는 것 같았어요. 잘했어. 낭독식이 끝난 뒤였습니다. 임원들이 하나둘 회의실을 빠져나갔어요. 법무법인 대리인도 서류를 챙겨나갔습니다. 이재호는 마지막으로 은서에게 짧게 고개를 숙이고 나갔죠. 아무 말도 없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회의실에는 은서와 최정임 여사만 남았어요. 여사는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11월 하늘이 유리창 너머로 보였어요. 낮고 회색빛 하늘이었죠. 여사의 등이 작아 보였습니다. 아까보다 작아 보였어요. 오늘 이 자리에 처음 들어섰을 때와는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금팔찌가 창백한 손목 위에서 빛을 잃은 것처럼 보였어요. 은서는 그 등을 바라봤어요. 가야 하나 싶었습니다. 그냥 나가도 됐어요. 이미 다 끝난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여사가 먼저 말했어요. 준혁이 어릴 때 저 창가에 서 있는 걸 좋아했어요. 은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들었어요. 비 오는 날이면 꼭 저기 서서 빗소리 듣겠다고 했죠. 이상한 아이였어요. 여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 애가 그리울 때마다 여기 올라왔어요. 은서의 가슴이 조여드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그리워요 라고 말하려다가 참았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같이 서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것 같았습니다. 여사가 천천히 돌아섰어요. 아이 태어나면 알려줘요. 짧은 말이었습니다. 명령도 아니었고 부탁도 아니었어요. 그냥 말이었죠. 처음으로 그냥 말이었습니다.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여사가 먼저 회의실을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서는 혼자 남았죠. 창가로 걸어갔어요. 준혁이 서 있던 자리라고 했던 그곳에 섰습니다. 하늘이 낮았어요. 곧 눈이 올 것 같았습니다. 은서는 배를 손으로 감쌌어요. 아이가 움직였습니다. 조용하고 작은 움직임이었어요. 이 아이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겠지.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얼마나 아슬아슬했는지, 아버지가 얼마나 많은 걸 남겨뒀는지. 그래도 괜찮아. 은서가 속으로 말했어요. 나중에 다 얘기해 줄게. 그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은서는 새벽에 병원에 갔어요. 혼자였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가면서 창밖을 바라봤죠. 11월 끝자락의 새벽이었어요. 가로등이 뿌옇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길이 조용했어요. 바퀴 소리만 젖은 아스팔트 위를 미끄러지듯 흘렀습니다. 분만실 앞에서 간호사가 손을 잡아줬어요. 혼자 오셨어요? 은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간호사가 아무 말 없이 함께 걸어줬어요. 그것만으로도 고마웠습니다. 아이는 새벽 5시 40분에 태어났어요. 울음소리가 분만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작고 단단한 울음이었어요. 세상에 처음 내뱉는 소리였는데 어쩐지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소리 같았습니다. 은서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참지 않았어요. 준혁아. 마음속으로 불렀죠. 들려? 아들이었습니다. 간호사가 아이를 은서 품에 안겨줬어요. 작고 붉은 얼굴이었습니다. 눈을 꼭 감고 있었죠. 손가락이 작았어요. 은서는 그 손가락을 한번 건드렸습니다. 아이가 반사적으로 쥐었어요. 꼭 쥐었습니다. 마치 놓치면 안 된다는 것처럼. 은서는 오래 그 손을 바라봤어요. 준혁의 손을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눈물이 아이 얼굴 위로 떨어질 것 같아서 고개를 들었어요.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어두웠던 하늘이 조금씩 열리고 있었어요. 회색이 걷히고 희미한 빛이 들어오고 있었죠. 은서는 그 빛을 바라봤습니다. 긴 밤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정말로 긴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끝이 왔어요. 준혁아, 왔어.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